2007년 12월 10일자하고 비교해 달라고요. 잠시만요. 반등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가 꼭지가 아니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요번에 진짜 많이 배우고 느낀 게, 저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알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시장은 이렇게 좀 교만하고, 그러니까 뭐라죠? 건방지게 굴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제재를 가해 주는 것 같아요. 벌을 주죠. 상가벌이 확실해요. 어차피 이 상가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또 눈에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 나올 때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선이나 이렇게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올라와도 한 1850에서 1900 정도 사이면은 목에 찬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걸 보고서는 좀 놀라긴 했죠. 예전에 그 생각에 이게 딱 틀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요번에는 안 맞더라고요. 뭐 물론 100%다 맞는 건 알기는 한데 조금 교만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2월 10일이라고 하면은 저점 찍고선 다시 반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랑 비교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008년 3월달 이쪽 자리랑 비교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자리는 하락의 초입부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도 아시겠지만은 저점 찍고서는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하나가 바로 또 이쪽 2008년도 때 있었던 이런 긴 폭의 반등이었고, 그다음에 반등이 생각보다 길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또 요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한 부분에 50 몇 %였나요? 요 부분을 채워줬고, 그다음에 이 하락 기간 상승 기간이 한 달, 한두 달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한 달, 일주일, 이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두 달 정도까지 갔다. 그러니까는 좀 길게 보고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솔직히 요걸 좀 뛰어넘어서 이미 거의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랑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해되시죠? 요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학습 효과 때문에 각 나라 정부에서 정말로 신속하게 그 유동성 공급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독이 나올 때까지는 또 독이 되는 건 또 나중에 따로 신호가 있을 테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 나고 하면서 거의 천천히 한 몇 개월이죠 이게? 한 2,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나왔던 정책들이 요번에는 뭐 거의 2, 3주 만에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유동성,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유동성 공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의 힘에 좀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도 말이 많기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렇게 빠질 때 혹시 추억의 이름을 한번 꺼내볼까요? 미네르바라는 필명 쓰시는 분 혹시 기억나세요? 요번에 주식시장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분이 이때 코스피 지수 500인가? 500에서 막 700까지 간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비관론, 그쵸. 우리나라의 그 비관론 1인자였죠. 그래서 이분 막 구속도 됐나요?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 그러니까 비관적인 악재를 퍼뜨린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요게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되게 맹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때 좀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자리가 바로 이 정도 자리거든요. 예. 이 정도 자리쯤이라서 이때 여기서 지금 조정받지만은 이하로 더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되게 팽배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때 막 오르기 시작할 때 1400까지 올랐을 때도 이제 다시 또 빠진다 막 이러면서 막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때도 유동성의 힘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2200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중간에 쉬기는 했지만은.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주식은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서 오른다. 뭐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 높은데, 이거 빠진다, 더블딥이다, 막 이러면서 220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는, 이땐 그래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죠. 예, 이런 데서, 이런 자리에서는 박스권이니까 매수해 볼 만한 기회라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빠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른 것도 또 그때랑은 좀 다르게 증시 환경이 또 바뀐 것도 있기는 해요. 이제 증시 환경이 바뀐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또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 같은 것들 있죠. 뭐, 그쵸? 예, AI,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서는, 말이 인공지능이기는 한데, 어쨌든 어떤 그 매수 공식 넣어가지고서는 프로그램 따라서 매수를 하던가 매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매하게 되면은 이 심리적인 저항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 20%, 3% 정도 올랐어요, 지수가. 그러면은 오늘은 다 오른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좀 힘든데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기계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 조건 로직에만 맞으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매수가 또 매수를 부르고 또 매수를 부르고 새로운 매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막 올라가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또 이제 그 변동성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증시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이기는 해요. 2008년이랑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증시 환경에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예전 과거의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마 하락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2000 넘고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오늘 이것도 어차피 2부에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그 경제 상황이라던가, 오늘 또 이주열 총재가 우리나라 역성장 예상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 지수가 오른다. 아무리 선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6개월 정도 선반영인데, 6개월 뒤에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수출을 데이터가 뽑혀져 나오고 사람들의 취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 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는 의문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리 예측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때는 좀 무섭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들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아마 지금 주식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매수를 하긴 하는데, 매수를 하면서도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인버스 아마 계신 분들도 아마 경기 상황이 이렇게 나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있는데, 주식은 경기를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오를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심정적으로 인버스나 이런 쪽에서 손실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신 생각이시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있어서는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주식은 이제 그러니까 이 심리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라고 할 때 이 주식에서 이제 심적인 괴리가 생기고, 그럴 때 손실을 가장 크게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하나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매수를 했어요. 그것도 뭐 많이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 회사의 기술이라던가 모멘텀이라던가 발전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점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심리적인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오죠. 언젠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계속 갖고 가다 보면은 그럴 때 손해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시장 전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손실까지만 보고 그다음에 내가 손실을 그 정도에서 만회하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자금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생각이 나중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와의 약속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그런 나와의 약속 지점을 정하시고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이제 늘 강조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짧게 수익을 보시다가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봐가지고서는 그동안 수익 본 금액들을 다 잃어버리시고
그다음에 손실 전환하셔서 그것 때문에 좀 계좌가 망가지고 또 이 계좌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회복할 수 없게 돼 버리고 인제 주식시장을 떠나시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절 라인만 잘 정해서 그것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떠날 일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신과의 약속을 좀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